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화시온도 122도F는 섭씨온도 몇 도씨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온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화세에 있어서 어떤 열적인 상태를 파악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 이제 온도인데, 이 온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있어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있는데, 섭씨 온도는 셀시우스 온도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C로서 나타내고, 화씨 온도는 파렌하이트에서 F로 나타내요. F로 나타내는데, C라고 그냥 적는 게 아니고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요, 그죠? 점을 이렇게 하나 찍는데, 우리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도시라고 읽죠, 도시. 도시라고 읽는데, 이제 이게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온도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보통 이제 여기서 점을 찍는 이 도는 디그리라는 뜻이에요. 디그리라고 하는 거는 기준에서부터 몇 칸 정도 갔느냐 이런 뜻이에요. 기준에서부터 몇 칸 정도 갔느냐. 그래서 이제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를 정할 때 이제 그 기준이 어땠느냐 하면요. 기준이 이제 섭씨 온도는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온도를 고안을 했고, 화씨 온도는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온도 고안을 했어요. 둘 다 이제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뭘 생각했냐면은 물을 생각했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온, 상하, 하에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를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경우인지 조건이 똑같을 때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기준해서 이제 온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물이 어는 점, 그 다음에 물이 끓는 점,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했는데, 셀시우스는 어는 점을 0으로 했고요. 끓는 점을 100으로 했어요. 100으로. 그 다음에 이제 파렌하이트는 어는 상태를 32라고 정했고요. 끓을 때를 얼마를 정했냐면 210이라고 정했어요. 212. 그래서 셀시우스는 0에서부터 100 사이에 눈금을 몇 개를 만들었냐 하면 100개를 만들었어요. 100개. 이 눈금의 100개라고 했는데 그게 100디그리라는 뜻이에요. 100디그리. 눈금 하나가 어때요? 1디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렌하이트는 210이라고 기준을 정했는데, 이 사이 눈금 몇 개를 만들었냐면은 180개를 만들었어요. 180개. 그렇게 해서 이제 온도 기준을 정한 거죠. 그래서 0도씨하고 32도F는 똑같은 상태예요. 0도씨하고 32도F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도는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우리 문제는 이제 122도F는 섭씨 온도 몇 도씨에 해당하는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122도. 그러면 이제 뭐 요런 개념을 알면은 뭐 122도는요, 한 가운데 정도 되겠죠, 그죠? 지금 요 사이가 180개니까, 122도 같으면요, 32도에서 몇 개가 증가된 거예요. 90개가 증가됐잖아요, 그죠? 90개가 증가됐기 때문에 딱 반이네요, 그죠? 딱 반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겐토를 쳐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0도씩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것은 굉장히 쉽게 풀어요. 응? 화씨 온도가 32에서 212 사이를 180등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122도니까 30에서 얼마가 간 거예요? 90개 간 거잖아요, 그지? 180개 반이니까 딱 가운데 점이에요, 그죠? 50도씨예요, 50도씨. 그래서 뭐, 내용만 알면은 굉장히 쉽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식을 외워서 풀려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식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저 0도씨에다가 32도 했는데, 도씨에다가 32를 더하면은 32를 더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똑같아지는 거죠. 기준이 똑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F는 하고 나는데, F는. 근데 이제 C는 100등분 했고 F는 어때요? 180등분 했단 말이에요, 그죠? 180등분. 그래서 그 비를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5분의 9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죠? 100분의 180 하니까 5분의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외워도 좋겠고, 아니면은 요런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 위험도 값이 가장 작은 것은 했습니다. 위험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위험도. 이제 H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소방에서 위험하다, 위험도, 위험물, 그죠? 그런 표현이 나오면은 항상 앞에 뭐가 붙여져서 읽으면 편하다 해서요? 연소 또는 화재, 이런 판단을 해야 돼요. 연소 또는 화재.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연소 위험도와 화재 위험도는 뭘로 나타내느냐? 연소 범위로 나타내요. 연소 범위. 연소 범위로 나타내는데, 연소 범위는 연소 하한과 연소 상한이 있어요. 하한과 상한이 있어요. 하한과 상한. 자, 하한과 상한이 있을 때 위험도는 하한에 대하여 상한과 하한의 차 이렇게 계산해요. 상한과 하한의 차. 상한과 하한의 차를 뭐라 그래요? 연소 범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연소 범위. 그래서 위험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작을 때 어때요? 커지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가 클 때 어때요? 커지죠. 그래서 하한이 작을 때, 상한이 클 때, 그죠? 결국 이제 상한이 클수록, 하한은 작을수록, 그죠? 연소 범위는 클수록 위험도는 어때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도에 대한 설명에서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어떠냐면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가연성 물질을 주고요. 이 물질이 갖는 연소 위험도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걸 풀기 위해서는 요 식에 대입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연소 범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고요. 중요한 문제고요.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각의 물질에 대한 연소 범위 값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당장 못 외우니까 해설해보고 그대로 외웁니다. 1번에 디에틸레테르요. 디에틸레테르 보면은 연소 범위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에틸레테르는 그 밑에 이제 식 바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이 얼마예요? 1.7이고 연소 범위가 얼마입니까? 48-1.7.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얼마가 나왔냐면 27.24가 나와요. 27.24. 요게 이제 위험도 계산한 거예요. 디에틸레테르 위험도를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수소는 4.1이고 75죠. 4.1이고 75니까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7.28이 되는 거고, 에틸렌은 3.0과 33.5니까 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17이 되는 거고요. 프로판은 2.1과 9.5니까 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3.52가 되는 거예요. 3.52.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값이 큰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험도가 가장 큰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에틸레테르 그 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상한이 클수록, 하한이 작을수록, 연소 범위가 클수록, 위험도는 어때요? 커진다. 이렇게 된 이제 식을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실제로 이제 어떤 물질의 위험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연소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소 범위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위험도를 구하시오. 이렇게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갑니다. 하론 1301 소화약제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소화기에 충전되어 있을 때 어떤 상태로 보존되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소화약제를 구분할 때 소화약제의 물질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죠, 그죠? 구분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물질의 상태는 고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습니다. 기체가 있어요. 액체 상태로 우리가 소화약제로 활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그죠? 물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계 소화설비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계.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상태인 거, 가스 상태인 거죠, 그죠? 가스 상태인 건데 여기는 많아요. 여기는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물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비수계 또는 가스계 소화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스계 소화약제. 그런데 이제 고체 상태의 소화약제는요, 거의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뛰어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난 장소에다가 이제 화염에다가 소화약제를 방사를 해야 되는데 고체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고체는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분말 같은 경우는 고체가 아니고 가루이지만은 이놈을 실제로 소화약제로 활용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 아니면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막상 방출이 될 때는 액체든 기체든 상관이 없는데요, 이놈을 약제를 용기에 저장할 때는 기체 상태는 어때요? 곤란해요. 왜 그래요? 기체는 액체에 비해서 부피가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장하는데 또는 보관하는데 이거는 시장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가스상의 소화약제를 하더라도 이놈을 저장할 당시에는 어떤 상태로 저장을 합니까?
액체 상태를 액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론 1301 이산화탄소 이게 다 뭡니까? 방출이 될 때는 기체 상태로 방출이 되지만은 저장이 될 때는 어떤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액체 상태로 저장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면 돼요. 자, 14번 갑니다. 다음 중 전기 비중이 가장 큰 물질을 냈습니다. 전기 비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전기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베이프라고 표현하죠, 베이프. 베이프라고 표현하는데, 요건 어떤 거냐면은, 액체 상태로 있던 놈이 기체로 변해졌을 때, 그 액체에서 변해진 기체를 뭐라고 그래요? 전기라 그래요, 전기라 그럽니다. 전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가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뭡니까? 기체 상태로 있었던 물질들을 가스라 그래요. 그럼 이제 전기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액체 상태로 있다가 기체로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보면 되겠고, 전기 비중이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기체 상태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기하고 그게 얼마나 무게의 차이가 나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기 비중이 1보다 크면 어떻다는 뜻이에요? 약재를 방출하면 이놈은 무겁기 때문에 깔아앉을 테고 1보다 가벼우면 어때요? 공기 중에 확산이 될 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화약재가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적 특성을 가질까 이런 것들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비중이 얼마이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전기 비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기의 분자량 29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각 물질의 내용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 보면 되는데요. 거기는 보면요, 문제 10번 해설을 참조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번 해설에 보면은 거기 보면요, 각각의 뭡니까? 분자량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온, 질소, 뭐,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느 게 제일 클까요? 어느 게 제일 클 거냐, 이렇게 보면요. 지금 거기서 뭐 안 나와 있는 게 있네, 그죠?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산소는 6이고 32가 되는 거죠. 32가 되는데, 근데 뭐, 다른 여하를 막론하고 3번에 보면은 C가 6개고요. C가 6개면 12 곱하기 6이 되죠. 그죠? 12 곱하기 6이 되고 H가 6개가 되죠. 그죠? H가 6개. H는 1이니까. 그래서 12 곱하기 7 하면 되네. 그죠? 이게 얼마요? 84가 되네요. 그죠? 84. 요게 제일 무겁겠네요. 그죠? 그래서 3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숫자가 많으면 어때? 그 제일 무거울 것 같네. 그죠? 그렇게 찾아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갑니다. 용기 내 경류가 연소하는 형태는 했습니다. 연소 형태에 관한 문제예요. 연소 형태에 관한 문제인데, 연소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고체 연소, 액체 연소, 기체 연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고체 연소예요. 고체 연소인데 지금 여기서는 액체 연소가 나왔네요. 그죠? 기름이 탈 때 어떻게 연소가 되느냐? 기름이 탈 때 연소는 두 가지 연소입니다. 하나는 정발 연소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분해 연소입니다. 분해 연소. 자, 그래서 액체 연소는 정발 연소와 분해 연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둘 중 하나를 일단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발 연소와 분해 연소는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정발 연소, 분해 연소요. 정발 연소는 정발이다, 분해다 하는 것들은 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액체가 연소가 된다는 얘기는 산소와 반응을 해야 돼요. 산화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액체가 산소하고 가장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산소하고 가장 유사한 조건요. 산소하고 가장 유사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산소가 기체 상태로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상태로 되어져야 돼요? 기체 상태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류가. 그랬을 때 이놈이 조그만 열을 가하면은 정발해서 수증기가 되면은 금방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발이 되는 것들은 정발 연소를 해요. 근데 어떤 놈들은 묵은 놈들이 있어요. 정발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열을 계속 가하면은 이게 정발이 되는 게 아니고 분해가 되어져서 기체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발과 분해라고 하는 것은 액체를 기체화하는 방법들이에요. 액체를 기체화하는 방법들이고,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거냐? 가벼운 놈은, 열에 약한 놈은, 열에 민감한 놈은 정발할 거고, 그러지 않는 놈은 어때요?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경류는 정발에 해당하느냐, 분해에 해당하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류는 정발입니다. 정발 연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갑니다.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산화성 고체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는 위험물을 1, 2, 3, 4, 5, 6류, 1류에서부터 제6류까지 6가지로 어때요? 구분하고 있어요. 제1류에서부터 6류까지 6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제1류가 뭐냐면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제1류가 산화성 고체예요. 산화성 고체. 이 산화성 고체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분명해서 무슨 산, 이게 뭐예요? 산화성이라고 하는 거죠. 산화성. 그 다음에 고체니까 염류라고 표현해요. 고체니까 염류라고요. 그래서 무슨 산, 염류. 이렇게 표현한 것들은 다 뭐예요? 인류입니다. 인류. 그러면 혹시 거기 보면요. 무슨 산, 염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없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없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대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분명히 어때요? 정해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규정한 게 아니고요. 이제 좀 더 문제를, 내용을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은 아마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근데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 육류는요, 어떻게 표현해요? 육류는 산화성 액체거든요. 산화성 액체. 그래서 인류하고 육류하고 분명해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인류는 무슨 산, 염류라고 나오는데, 육류는 그렇지 않고, 무슨 산이라고만 나와요. 무슨 산이라고만. 그러면 거기서 보니까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아니다 싶은 놈이 한 놈 딱 보여요. 그죠? 과염소산. 그럼 몇 류일까요? 육류겠지. 육류겠고요. 그래서 그 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예요?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고, 실산칼륨이라든지 아염소산 나트륨, 과산화바륨 이런 것들은요 구체적으로 인류에 해당하는 분명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과염소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산화성 고체 위험물, 그죠? 제 인류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류만 설명을 해봅시다. 인류는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산화성이에요. 산화성이고, 여러분 이미 산소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뭐예요? 불연성이에요. 불연성. 산소랑 더 이상 결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제 불연성인데 도대체 그러면 이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죠? 자, 이 물질에다가 가열을 하거나, 그 다음에 충격을 가하거나, 그 다음에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결합되어 있던 산소가 떨어져 나오죠? 산소가 떨어져 나와서 다른 가염물질을 어때요? 연소를 하게 만들어져. 다른 가염물질을 연소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연성이라고 그랬죠?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류가 갖고 있는 성질은 산화성, 불연성, 조연성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이제 열을 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류의 어떤 소화 방법으로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냉각 소화다 보니까 요거는 뭡니까? 물을 사용하면 되죠. 물을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인류 중에서 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그죠? 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무기과산화물이죠. 무기과산화물. 요거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류는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17번 갑니다. 다음 중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를 청정 소화약제로 대체하는 주된 이유로 가장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 이제 상품명으로서 하론이라고 하죠. 하론 소화약제는요, 점차 없어지는 소화약제죠. 그래서 이 하론 대신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청정 소화약제입니다. 청정 소화약제. 그 청정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구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소화약제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체에 어느 정도 독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구 환경에 문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게 뭐냐면은 청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정.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쪽의 소화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봅니다. 화재 후 잔재의 처리가 쉽다. 오존층 파괴 효과가 적다. 요거죠, 그죠?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 어떤 물질이 오존층을 얼마나 파괴합니까를 나타낸 게 ODP라고 하는 거죠. ODP요. 오존 파괴 지수죠. 오존 파괴 지수고, 그 다음에 이제 GWP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거는 뭐예요? 지구 온난화 지수죠. 지구 온난화 지수요. ODP와 GWP. 오존 파괴 지수와 지구 온난화 지수요. 요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 가지고 환경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소화약제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게 이제 물이죠, 그죠? 물. 근데 이제 물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성의 어떤 범위가 한정돼요. 전기 화재에 사용할 수 없고요. 금속 화재에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사용하고 났을 때 수son 폐가 오래되면은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물은요, 어떻게 이제 개선해 가느냐, 미분화시켜 나갑니다. 물은 미분화시켜 나가요. 작은 알갱이로 쪼개가지고요, 물을 사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2014년도부터 이제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분무 소화설비라는 게 들어가요. 예전에는 미분무 소화설비가 소방시설에 분류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미분무 소화설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아니면 이제 가스계인데, 가스계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하론이었어요, 하론이었는데, 요놈의 이제 지구 환경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정 쪽으로 가는 거죠, 청정. 그래서 뭐 미분화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제 노즐 기술들이 이제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국산 미분무 노즐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다양한 소화약제를 혼합을 해서 믹스를 해가지고요, 얼마나 더 좋은 소화 효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쪽으로 갈 거다. 기본적인 형태가요, 이렇게 갈 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자동화 경량이 이제 커지죠, 그죠? 자동화 경량이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불은 이제 끌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화 쪽으로, 자동화된다는 얘기는 화재를 자동적으로 감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소화 성능이 기존 하론약제와 유사해야 된다. 청정 소화약제는 독성이 낮아야 되고요. 설계 농도는 NOAL 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지수와 지구 온난화 지수, 대기권 잔존 지수, ALT, 이게 모두 다 낮아야 된다. 대기권 잔존 지수라고 하는 것은 년 단위로 표현해요. 년 단위에 몇 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방출된 소화약제가 대기권에 얼마나 존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존재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 후에 잔존물이 없고, 정기적으로 비전도성이다. 저장 시 분해되지 않고 금속 용기를 부식시키지 않아야 된다. 기존 하론약제보다 설치비용이 크게 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소화약제가 갖춰야 될 조건들인데, 기존 하론에 비해서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18번 갑니다. 일반적인 소방대상물에 따른 화재 분류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제 화재를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한다 해서 A급, B급, C급, D급. 그래서 화재를 급별로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급별 분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이제 A급은 어떤 화재예요? 일반 화재고요. B급은 유류 화재입니다. 기름 화재고요. C급은 전기 화재고, D급은 금속 화재입니다. 요거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 하면 돼요. 4번 하면 되고, 또 이제 요놈하고 같이 문제에서 많이 거론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이제 화재를 분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화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화재가 일어나는 과정, 원인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류를 해야지만 이 분류를 통해서 어떻게 불을 끌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A급은 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B급은 원칙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소화장치가 이게 과연 어떤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화기에 보면은 여러분께서는 소화기에 보면은 A, B, C, D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 어때요? A, B, C까지만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색깔로 구분하고 있죠. 그죠? 자, A급 화재는 무슨 색이에요? 백색. 그 다음에 B급 화재는 황색. C급 화재는 청색. D급 화재는 뭐예요? 무색이죠, 무색. 그래서 백황청무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요까지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9번 가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4류위험물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4류요. 자, 제4류가 나와요. 제4류가 실제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제4류는 그 성질이 어떠냐면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인화성 액체요. 인화성을 가지고 있는 액체 상태입니다. 그죠? 액체 상태고, 사류는 우리가 지정수량을 표현할 때 전부 다 킬로그램 무게로 표현하는데, 사류는요, 리터, 부피 단위로 표현해요. 이건 부피 단위입니다. 그죠? 부피 단위인데, 부피 단위로 쓴다는 얘기는 어떤 물질은 여러 가 하면 어때요? 부피로 늘어나는데 무게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요놈은 부피가 커져 있으면 그만큼 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위험한 상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피 단위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사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인화성 액체잖아요. 액체 상태일 때는, 액체를 있을 때는 물하고 비교했을 때 물보다 가벼워요. 액체 상태로 있을 때는. 이 액체가 기체화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되는 거죠. 전기. 요거는 기체 상태예요. 기체 상태고, 액체 상태로 있을 때 요거는 뭡니까? 기름 상태일 때입니다. 전기 상태일 때는 공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공기보다 무겁다는 거죠. 공기보다 무겁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물에 있을 때는요, 항상 물 위에 차 있어요. 물에 녹지 않습니다. 비수용성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비수용성이니까 물에 녹지 않아서 물 위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기체로 되면 어떻게 돼요? 무거우니까 어디 깔아앉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 버리거나, 공기 중에 확산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열을 가해도 물이 열을 가져가니까 이게 불이 안 나요. 그래서 수용성하고 비수용성하고 어느 게 위험하냐? 수용성이 훨씬 위험해요. 비수용성이, 수용성 물에 녹여놓으면 어때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기보다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거하고요. 가벼우면 공기 중에 확산되고, 무거우면 확산이 안 되거든요. 어디 모여있으면 어때요? 그거는 이제 연소 보면 딱 맞아 떨어지면 어때요? 점화면에서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요거는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료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은 거의 이런 표현들이 어때? 지문에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그런 얘기 있는지 없는지. 2번에 보면요. 대부분의 전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자, 전기 상태에 있을 때는 공기보다 어때요? 무겁죠. 그죠? 그게 답이네요. 그게 답이네요. 그죠? 그게 답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요거 두 개로 표현을 합니다. 요거 두 개로. 자,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게 많다. 비수용성이다. 그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다?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 유기한 물질이고요. 인화가 용이한 액체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잘 판단해 봅니다. 자, 어때요? 기체 상태로 있을 때는, 기체 상태, 전기 상태로 있을 때는 공기보다 무겁고요. 기름 상태인 액체 상태로 있을 때는 물보다 어때요? 가볍다, 그죠? 그래서 위험성이 커지는 거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사류위험을요. 그래서 대부분 인화하기 쉽다. 착화 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착화점이 낮은 것은 뭐 다 위험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는 공기보다 무겁고요.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기가 어렵다. 비수용성이다. 전기는 공기와 약간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 오류가 있다. 약간만 혼합되어 있어도 이 말은 뭐냐면은 연소 하한이 어때요?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연소 하한이. 아까 우리가 위험도 할 때 연소 하한이 낮을수록 어때요? 위험했고 연소 상한은요? 높을수록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연소 하한이 낮으니까 어때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분 문제입니다. 보통 화재에서 눈부신 백색, 휘백색, 불꽃의 온도는 몇 도씨 정도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도 이제는 좀 쉽게 풀어 가야 됩니다. 어제? 색온도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색온도요. 색온도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 어떤 물체에서 열을 내놓을 때요. 그 열이 많이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물체의 보이는 색깔은 어때요? 달라진다. 그게 바로 뭐예요? 색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기억날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쯤 되면요. 촛불 그려놓고 어느 부분의 불꽃의 온도가 제일 높습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파란 불꽃하고 뭐 가스레인지 켜보면 되겠네, 그죠? 가스레인지를 켰을 때 파란 불꽃이 나올 때하고 붉은색 불꽃이 나올 때하고 어느 쪽의 온도가 더 높을까요? 파란색이에요. 푸른색. 그래서 그게 바로 색온도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푸른색은 어때? 아, 시원하다. 붉은색은요? 아,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죠, 그죠? 그거는 색온도가 아니고 색에서 느끼는 색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감. 색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인 요소는 이제 붉은색은 따뜻한 느낌 들고 푸른색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물체가 열을 많이 내놓을 때 온도가 높은 상태일 때는 어때요? 푸른 빛깔이 나오는 거고요. 온도가 낮을 때는요, 붉은 빛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여기서는 적색, 여기서는 뭡니까? 백색. 온도가 높은 쪽으로 갈수록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 때는 색깔이 어두운 색깔이 나와요. 어두운 색깔이. 반면에 온도가 높을 때는요, 밝은 색깔이 나와요. 빛나는 색깔이. 휘백색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요? 불꽃의 색깔이 백색, 휘백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거니까,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보기 중에 숫자가 제일 큰 거 찾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숫자가 제일 큰 게 몇 분이에요? 4분의 1500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 휘백색은 온도가 제일 높은 상태인데, 이게 온도가 몇 도 정도 된다서요? 1500도시다. 이거 어때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설해보면은, 온도가 가장 낮은 게 암적색인데, 이때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돼요? 500도씨 정도 돼요. 500도씨. 그래서 500도씨, 1500도씨, 요 정도는 어때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온도가 제일 낮은 쪽이 여기 높은 쪽인데, 어떤 물체가, 열을 내놓을 때 한 500도 정도가 되면은, 거기서 보이는 불꽃의 색깔이 어때요? 붉게 보인다는 얘기고, 한 1500도 정도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밝은 흰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까지 해서요, 2014년 3월 1일 시행했던, 소방 언론 문제는요, 그렇게 연습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